저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합격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왜 우는 거야? 합격했으면 기뻐해야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대학 붙었는데요. 근데 엄마가 대학 가지 말래요. 공사장 가서 일하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문대 합격을 포기하라고. 며느리 수아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이 인생을 망치고! 민준이 어머니를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수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절망으로 변한 이 집에서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보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낡은 빌라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녹슨 난간. 제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는 장태환, 국내 5대 건설그룹 회장입니다. 평생 권력과 부를 쌓아왔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고 감정보다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현석이 이혼했을 때 저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수아는 조용히 집을 나갔고 손자 민준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손자 장민준이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니. 그리고 명문대에 합격했다니. 체면상 한 번쯤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잘 되고 있다면 나중에 회사에 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호. 문패에는 이수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손자 합격했다며. 축하하러 왔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 저를 들였습니다. 집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손자.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손에는 합격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명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쁜 표정이 아니라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분은 할아버지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저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쥐어진 합격증을 보았습니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명문대 합격증을 받고 우는 아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했으면 기뻐해야지. 왜 울어? 저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대학 붙었는데요.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대학 가지 말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 가지 말라고?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민준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공사장 가서 일하래요. 등록금이 없어서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이 인생을 망치고.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문대 합격했는데 공사장? 도대체 어떤 부모가 그런 말을 해? 민준이 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는 해도 장학금이나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학을 포기시키는 겁니까? 수아, 설명해봐. 왜 아이를 대학 못 가게 하는 거야?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모른다고?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수아가 벽장으로 가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아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산재 신청서, 그리고 사진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 이름 장현석.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척추 손상,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산재 신청서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인천 송도 건설 현장. 제 회사 현장이었습니다. 사고 날짜는 8년 전. 저는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자.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제 아들 현석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들 그러니까 민준이 아빠요. 회장님 회사 현장에서 사고당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석은 이혼 후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회사 현장에 있었습니까? 수아가 설명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현석 씨는 직장을 잃었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해고당했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이혼 후 저는 관심을 끊었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하청업체 소속으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회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했다니. 수아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청의 증거였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없었대요. 안전교육도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고층 작업을 시켰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보았습니다. 사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메모였습니다. 사고 은폐, 보상 최소화, 신속 처리,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은 제 회사의 관행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조용히 처리하고 보상은 최소한으로 하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병원비는 받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응급치료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비였어요. 회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안 졌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밀 유지 각서였습니다. 이거 쓰면 3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사고에 대해 함구하고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3천만 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수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안 썼어요. 돈을 받으면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수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장현석. 사망 날짜는 5년 전. 사인은 합병증.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회사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명문대에 합격할 만큼 똑똑했습니다. 수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가면 회장님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할 거예요. 공대 나와서 건설 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도 아빠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회사를 위해 이용당하고 다치고 버려지는.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아가 아들의 대학을 반대한 이유, 공사장에 보내려 한 이유,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였습니다. 아들을 제 회사로부터, 제 세계로부터 지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남에게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저는 봉투 속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 며느리의 절망, 손자의 포기.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8년 전 인천 송도 현장 사고 기록 전부 가져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직접 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제 회사가 지은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그는 8년 전에도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8년 전 추락사고 기억하나?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만 그건 이미 처리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지?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안전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현석은 제대로 된 안전줄도 없이 고층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 비용 절감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본사.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8년 전 송도 프로젝트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결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비용 20% 절감. 안전 예산 포함. 제가 직접 승인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숫자만 봤습니다. 20% 절감이 이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서류는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내부 보고서. 거기에는 현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현석 하청 3차 업체 소속. 개인 부주의로 추락. 보상 최소화 권고. 그 아래 결제란에 여러 임원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제란.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 조용히 처리.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회의록이었습니다. 임원회의. 저도 참석했던 회의. 의사록에 제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됐나? 네, 회장님. 장현석이라는 자입니다. 이혼한 아들분과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확실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어. 보상 최소화하고 입마가.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저를 속인 것입니다. 아니, 저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진실을 보고하려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그 장현석이 아드님이십니다. 제 대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방침은 똑같아. 아니, 더 조용히 해. 아버지는 몰라도 돼.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도 돼.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버린 괴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제 회사가 지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건물들이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현석 같은 사람들의 무덤. 저는 다시 수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가 나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수아가 놀라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였어요. 제 손으로 제 결정으로. 민준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승인한 비용 절감, 제가 방치한 안전 문제, 제가 은폐한 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세계였습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세계. 그리고 저는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운 이유가 수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구조, 제가 승인한 시스템, 제가 방치한 불이.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모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서 성공을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 회사가 불법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8년 전 제 아들이 제 회사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은폐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자에게도 똑같은 운명을 강요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제 세계로부터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비용 절감 지시서, 사고 은폐 문서, 불법 하도급 계약서. 모든 것을 언론에 넘겼습니다. 회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저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검찰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자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산업안전법 위반. 여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스스로 자수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평생 호화로운 곳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와 민준이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합격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겨지지 않은 깨끗한 합격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가기로 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도 자기 쪽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대학 가라. 그리고 내가 배운 걸로 이런 세상 다시는 못 만들게 해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수아도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아, 정말 미안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족을 내가 제일 먼저 버렸구나.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유리창에 합격증을 갖다 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빼앗으려 했던 미래. 이제 그 아이가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구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회장에게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특혜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학 생활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건축 안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손자는 제가 망친 것을 고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모범수로 지내 1년 일찍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출소하는 날 수아와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대학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더 크고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제 회사는 이미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저녁 준비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 집? 네,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평생 무시하고 버렸던 것. 이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아가 만든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졸업 후 안전기술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가족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컸습니다. 회장 자리는 사라졌지만 할아버지 자리를 찾았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이 제게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합격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까지 말라던 손자가 이제 당당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